낭만서점 11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는 허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두 번이나 만나네요. 네. 특별편도 3일 전에 만들었고,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소설을 가지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특별편을 만든 보람이 있는 게 참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다고 해요. 아주 보람이 있었어요. 네. 바로바로 반응이 있었고, 저는 그걸 편집해서 저희가 녹음하고 떠난 다음에 밤에 같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PD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노벨문학상이 1년에 2번 있으면은 큰일 나겠어요. 특근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희 댓글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오늘도 봄날님이 남겨주셨네요. 휴일을 반납하시고 준비해주신 특별방송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 참 좋았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노벨상을 받았기에 알게 된 작가가 됐네요. 세 분의 방송을 들으니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소방차 같았어요. 그룹 소방차요. 정원과는 그럼 누구. 그러게요. 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 팀 같았어요. 제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보문고에서 민음사 책 사기, 환상의 조합이네요. 사기라는 줄 알고. 아니죠. 책을 사신다는 그 사기가 아니죠. 예. 교보문고 직접 가시면 할인받아 살 수 있는 바로 드림 서비스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드림 서비스. 저도 종종 애용합니다. 네, 이런 미리 인터넷 주셨군요. 서점에서 주문을 하고 1시간 뒤에 그 매장에 가면 그 책을 바로 수령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로이미님. 첫 댓글 남깁니다. 기사단장 죽이기를 검색하다가 낭만서점을 알게 돼서 무려 10일의 연휴 동안 낭만서점을 처음부터 계속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와우. 연휴 내내 대단하신데요? 저희와 함께 하셨군요. 네. 이런 좋은 팟캐스트가 있었다니 왜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연휴에 제주도에 계속 있었는데 낭만서점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케미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도 쭉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혈 애청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로이민님과 저와 공항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요. 제주도. 연휴 시작할 즈음에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공연하고. 예. 또 이 제주도 좋은 곳에 가셨는데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까르페 13님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로 인한 특별편과 남아있는 나날 에피소드도 잘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본 기억이 있더라고요. 영국 특유의 살짝 건조하면서도 문화적 자부심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는데 일본계 작가가 썼다는 점도 흥미롭더라고요. 낭만서점 덕분에 좋은 작품들을 자꾸만 알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네, 까르페 13님. 저희도 좋은 책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코즈모폴리탄님 댓글도 소개해드릴게요. 가즈오이식으로 특별편을 만들어주신 PD님, 진행자님 모두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긴 연휴에 열정으로 방송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즈오이식으로 작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방금 교보문고에서 책 주문 버튼을 누르고 왔습니다. 네. 이걸 가로 열고 매우 약소한 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약소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 정말 최대의 것을 하셨어요. 네. 저는 생뚱맞게 갑자기 소피의 세계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예전 교수님 추천 필독서였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이런 책들 꼭 있죠. 하나 둘씩. 네. 봐야 되는데 하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 그렇죠. 네, 소피의 세계. 낭만서점이 독서 의욕을 북돋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얼코코아님인데요. 와, 낭만서점 대단합니다. 특별편 듣고 깜짝 놀랐네요. 노벨문학상 베팅 업체들이 앞으로 낭만서점 청취하겠어요. 가지오이식으로는 네. 네. 가지오이식으로는 제겐 생소한 작가였는데 남아있는 나날의 원작자였다니.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전망 좋은 방, 하워즈 앤드의 원작이 E.M. 포스터여서 남아있는 나날도 당연히 같은 작가의 작품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라니. 경환님 말씀대로 아무리 그 시대를 고증하고 상상하여 쓴다 해도 이렇듯 동시대를 겪어본 영국인만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을 60대의 일본인 작가가 썼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작가의 역량이겠죠. 네. 그리고 예. 저희에게 미스터 낭만 서점이라는 예, 애칭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예. 왠지 인사하려면 자꾸 이 말이 떠올라요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 남자 둘이서 진행을 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PD님도 예, 남자시고. 그렇죠. 네. 밖에 여성 PD님도 계시긴 김수진 합니다. PD님이 예. 또 계십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목소리가 나가는 건 저희 두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노벨문학상 베팅업체들이 앞으로 낭만서점 청취하겠어요? 크크라는 그 댓글 낭독하실 때 약간 웃었는데, 저희가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게요. 사실 또 저희가 떳떳하지가 않은 게 네. 여러분이 댓글로 이렇게 신청해주신 책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전혀 저희가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저희가 어쨌든 좋은 책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런 우연이 겹치지 않을까. 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낭만 서점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참 기쁜 나날들입니다. 예. 저희 책 선물 드릴까요? 오늘 처음 댓글 남겨주신 로이민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책 선물 받으실 주소를 booknews@교보북.co.kr에 이메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점가 가지오 이식으로 열풍. 지난 5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지오 이식으로의 열풍이 국내 서점가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식으로의 소설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면서 시중에 나온 그의 책들은 이미 재고가 바닥났다고 하는데요. 출판계에선 2010년대 수상자 작품집 중 이식으로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 수상자 중 가장 많은 작품이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됐고 역사소설이나 SF,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가지오 이식으로의 어떤 독서, 여러분 이번에 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평화가 해법, 소설가 한강 뉴욕타임즈 기고, 미국서 큰 반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한국인들의 깊은 심정을 담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미국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강은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한강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까, 방사능이 누출될까 무섭다면서 우리는 서서히 고조되는 말싸움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까 두렵다고 한국인들의 속 깊은 인식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위기에도 태어난 듯 보이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전쟁의 공포를 진실로 초월해냈을 것 같으냐는 물음을 던지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고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한 구호일 뿐이라는 걸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강은 60년 대치 상황에서 축적된 불안감에 순응한다는 게 곧 굴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한국인들이 평화를 강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다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참 어떤 그 기사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가 전쟁을 언급할 때라고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미 대선이 있었을 때 설마 트럼프가 될까? 예, 이런 의구심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건 이제 큰일 났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큰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정말 한반도의 위기가 진짜 불어닥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저한테도 이제 직감적으로 스치고 가더라고요. 이런 뉴스들 때문에 어쨌든 그 트럼프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은 미국 그 공화당 지도부
도 트럼프에게 등 돌려. 그래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116회에서는 마일리 멜로이 작가의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다룹니다. 네. 소설가의 이름부터 굉장히 멜로하네요. 아, 멜로이?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책날개에 딱 있는데, 72년생 여성 작가입니다. 되게 미국 사람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형적인 어떤 느낌이 있고, 네. 뒤로 보이는 배경이 어렴풋하긴 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미국의 어느 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마일리 멜로이 작가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볼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읽고 났더니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꼭 낭만서점에서 한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우연한 기회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모 방송에서 작가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모 방송인가요? 저도 좀 들읍시다. 네. 모 방송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최진영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그 해가 지는 곳으로. 라는 작품도 썼고 또 저희 방송에서는 구해증명이라는 그렇죠. 그 소설 했었죠. 했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추천한 책이 바로 마일리 멜로이 작가의 이 작품집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좋은 책을 알게 됐고요.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다루게 됐죠. 네. 이 책은 일단 11편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 경화 씨는 혹시 이 제목 처음에 접하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빠밤 빠바밤 혹시 이휘재 씨 인생극장인가요? 네, 그거 굉장히 오래된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그래 결심했어. 네, 있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일까 했는데 역시나 그런 요소들이 소설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게 뭐 급진적이지는 않았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멜로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멜로하다는 그 멜로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건 이 미국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에 또 시 한 편이 적혀 있군요. 네.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혹시 실렸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죠.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네. 이 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 한 가지 길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에 보면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택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 길에 대한 미련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 네. 네, 그런 심정을 또 1년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나머지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하고 느낌표가 있어요. 그런데 길이란 계속 이어져 있어서 계속 가야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 라는 표현이 있어서 또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 의미심장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죠. 한숨을 짓습니다. 근데 이건 A, B 중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후회는 남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네. 경환 씨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간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적게 간 길을 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읽자마자 스쳐 지나간 어떤 저의 인생의 사건은 대학 진학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과에 가셨죠? 네, 철학과는 일단 물망에 올려놓았었는데 학교를 어딜 갈 것인가. 다들 생뚱맞아 했던 해외로. 네.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갔죠. 해외라니까. 그러네요. 바다 건너니까 바다 건너. 해외가 맞네요. 네. 근데 그 사건이 그런 어떤 저의 저지름이 제주 소년을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글로 안 갔으면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음악에. 예. 그런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보면서 작은 선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또 내가 살아온 길을 만들어 주었구나. 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가끔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낭만 서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등단을 막 하고 그냥 문학평론가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PD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트위터 쪽지로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그때 만난 미팅이 지금의 어떤 이런 저의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문학계 황태자. 아니 황태자 아니고요. 평론계 그렇지 않습니다. 꽃미남 뭐 이런 거 붙으면서. 예.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순간의 어떤 결단이었고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모든 걸 만들어 왔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은 좀 뭐라고 할까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좀 묘하죠. 네. 네. 인생은 이미 이렇게 흘러왔는데 생각해보면은 어떤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여기까지 또 왔다는 생각을 하면 묘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일리 멜로이의 소설집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도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마일리 멜로이는 1972년 미국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문학과 소설 창작을 공부했습니다. 2001년 단편 아쿠아 거리로 파리 리뷰에서 수여하는 아가칸 상을 받았고요. 2002년 첫 책이자 단편집인 반쯤 사랑에 빠진을 출간하고 이 책으로 그해 최고의 단편 소설집에 수여하는 펜 말람무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장편 거짓말쟁이들과 성자들, 어느 가족의 딸을 출간했고요. 거짓말쟁이들과 성자들은 오렌지상 최종심에 올랐습니다. 2007년에는 조너선 사프란 포어, 니콜 크라우스 등과 함께 그란타 선정, 미국 문단을 이끌 최고의 젊은 작가에 선정됐고요. 2009년에 출간한 단편집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은 마일리 멜로이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책으로 그해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의 책,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선정 올해의 소설에 꼽히는 등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1년에 동화 약재상을 발표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E.B. 화이트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요커, 슬레이트, 매거진 O 등의 작품을 발표하고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일리 멜로이 작가는 비교적 신진에 속하는 작가예요. 네. 그런데 작품을 쓴 그 초창기부터 이미 미국 문단 안에서는 큰 어떤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네.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 작가들의 소설을 다루다 보면은 대부분 연령대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일리 멜로이 작가를 만나보니 좀 젊은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72년생. 예. 자, 이렇게 미국에서 각광받는 소설가 중 한 명인 마일리 멜로이의 대표작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단편 소설집은 2009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 소설집에는 총 11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제목처럼 어떤 갈림길에서의 선택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소설집 맨 앞에는 A.R. 에먼스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구도 가질 수 없네. 두 개의 길. 그리고 그 두 가지 길 모두가 내가 가려는 단 하나의 길. 누구도 가질 수 없지만 모두가 가려는 두 개의 길이자 하나의 길에 대해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트래비스 B라는 작품과 아구스틴이라는 두 편의 작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11가지의 길을 다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네. 저희가 두 가지 길만 선택해서 네,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편을 하려면 이 방송을 한 4개, 5개 정도는 더 마일리 만들어야 멜로이 될 것 같아요. 특집으로 맞아요. 한 달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자,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 트래비스 B라는 작품부터 다뤄볼 텐데요. 네. 이 책의 맨 앞에 실려 있죠? 네, 첫 작품이고 작품 제목이 이게 뭔가 밴드 이름인가 네, 했는데 트래비스라는 밴드 있죠.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트래비스 B. 트래비스라는 변호사의 이름인데요. 네. 주인공 남자가 좋아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옵니다. 네, 여자 변호사인 거죠. 네. 네. 이 트래비스 B의 줄거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그 지체장애인 카우보이의 슬픈 사랑을 담고 있는 단편입니다. 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불편한 챗 모렌이라는 사람은 사무직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지만 이 몸이 굳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몸을 쓰는 농장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연히 들른 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인 트래비스가 진행하는 학교법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모레는 수업 후에 그녀와 카페에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9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이 수업을 고민하던 트래비스가 이 수업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과연 챗 모렌과 트래비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짧은 이제 소설인데 우리 늘 소설 내용 소개할 때 굉장히 조금만 소개하곤 하는데 지금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있죠. 제가 뒤에 줄거리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 줄거리의 뒷부분을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낭만서점에서도 스포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은 또 오픈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스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독서 동기부여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께 약간 감질나게 자려고 누웠는데 막 궁금해서 못 참게. 그렇죠. 예. 결제를 한번 꼭 봐야겠다. 예. 네. 그런 마음을 좀 들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부분은 공개를 안 할게요. 네. 자, 먼저 챗 모렌이라는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체장애인 카우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제 소아마비가 있었고요. 네. 보행이 불편했고, 여러 차례 수술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것도 좀 나오는데, 그렇게 살갑지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살갑지 않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 챗 모렌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서술이 많았죠. 일단 짧은 소설 안에서 또 이 작가의 특성이라고도 나오는데 작가가 쓰지 않은 것에서 많은 것이 읽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 뉴욕 타임즈에 실린 어떤 뭐 추천 평 중 하나인데 작가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좀 이상할진 모르겠지만 마일리 멜로이가 다른 작가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바로 절제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작품을 다 읽고 나서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와, 그 찬사가 나오는 부분도 있었으나 처음 읽어 나갈 때 절제해서 써 주셔서 네. 무슨 얘기인지 캐릭터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든지 이런 게 그쵸.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떤 음악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이를테면 굉장히 화려한 사운드를 막 앞세워서 자 내가 다 보여줄게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절제된 어떤 음악 형식이나 절제된 사운드로 어떤 깊은 감동을 주는 음악도 있잖아요. 저는 마일리 멜로이의 작품은 명백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악에 좀 문외한인 사람들은 강렬한 사운드에 우선 도취되는 경향이 있지만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절제의 미를 이렇게 금방 파악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 책도. 네. 그러니까 평소에 소설을 읽고 초반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싶고 캐릭터도 알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었다가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렇죠. 네. 근데 네. 다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 작품 전체가 그 작가가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가 파악되는 맞습니다.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아직 소개를 다 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저되기도 하지만 마일리 멜로이는 정말 1급 작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을 한 번 읽어서는 그 의미가 다 파악되지 않아요. 저도 이 소설을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게 계속 새롭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읽을 때 다르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도서관에서 빌리시는 것보다 사시는 게 낫다라는 걸. 이왕 사실 거라면 아시죠? 네. 네. 자, 이 트래비스 B에 나오는 챗 모렌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 저희가 좀 낭독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게 되었을 때 챗 모렌은 몬태나주 로건에서 자랐다. 로건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도 2살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됐다. 회복은 되었지만 오른쪽 고관절이 탈구되었고 어머니는 늘 아들이 어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14살이 되자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천하무적임을 보여주기 위해 길들여지지 않았거나 잘못 길들여진 말들을 타기 시작했다. 말에서 떨어지고 차이고 깔리고 또 떨어지고 또 차였다. 그는 말이 야성적 습성이 강해서 발길질을 해대고 겁을 먹는 게 아니라는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냈다.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사자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몇백만 년 동안의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게 야성적이란 뜻이지 챗이 자신의 이론을 피력하자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차이가 있었다. 야생마의 특성은 사람들이 야성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작고 삐쩍 마른 체구였지만 고관절 때문에 말 아래에서 기어나오기 힘들었고 18살이 되기 전에 이미 오른쪽 무릎과 오른발 그리고 왼쪽 대퇴골이 부러졌다. 아버지는 그를 그레이트 폴스로 데려갔고 의사는 멀쩡한 다리에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철심을 박아 넣었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묻기 위해
몸을 트는 사람처럼 걸었다. 작은 체구는 샤이엔 인디언의 피가 섞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황소고집의 아일랜드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막연히 아들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는 몰랐다. 형은 군에 입대했다. 동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는 형, 멀쩡한 사지에 군복을 입은 잘생긴 형을 보면서 그는 어째서 신은 또는 운명은 형만 편애한 것일까 생각했다. 왜 카드펜은 항상 불공평하게 나뉘는 것일까? 네, 방금 경환 씨가 읽어준 부분은 트래비스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예. 거기에서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인데요. 이것만 봐도 이 챗 모렌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드러나죠. 우선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운명으로서 몸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이 극복한다는 의미는 그걸 다시 뭐 회복하겠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정신적으로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낭독을 하면서 또 소설을 읽다 보니 또 새롭게 더 자세히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좀 시크하세요. 아들이 어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머니가. 그냥 그래서 이 아이를 어찌할꼬 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아버지도 아들이 이제 야생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나름의 어떤 이야기를 막 펼치니까 그게 야성적이란 뜻이지 이런 한마디를 남기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놀아주는 것 같지 않는 듯한 인상. 예. 그런 외로움에 비롯돼서 네. 이제 그 야생마를 자신이 길들여 보겠다. 타고 또 떨어지고 넘어지는 이런 사건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이 어머니는 늘 아들이 어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문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일리 멜로이 작가의 절제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인데 어머니가 늘 아들이 어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냉담하게 굴었다거나 혹은 아들로 하여금 그런 불안감을 끊임없이 받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환 씨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상상을 하셨고 전 정말 이건 되게 사실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좀 힘들게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몸이 병약했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아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부모로서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 정도만 그냥 이렇게 표현이었다. 말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진술로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시크했다라고는 잘 해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경우도 아버지가 그게 바로 야성적이라는 뜻이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아버지가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어떤 그 면박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챗 모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야성적 특징이라는 것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야성이라는 것이 본인은 뭔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바로 야성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특별히 가족과의 어떤 냉담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챗 모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주관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그런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군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 가면은 한 번 더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다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집에 들를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그냥 안 들르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엔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경환 씨의 이야기처럼 결국엔 네. 이것도 어떤 그 가족 관계의 냉담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여러모로 있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어머니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또 따뜻한 구석도 예, 있군요. 있죠. 근데 이 챗 모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혼자 지내려고 했던 건 누구에게도 예. 좀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나의 삶을 개척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는 네.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책 한두 페이지 읽어놓고 의견이 분분한 적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작가가 네. 절제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많게끔 써두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살이 되자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천하무적임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잘못 길들여진 말들을 탔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챗 모렌이라는 사람은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이 역경을 극복하고 내가 일종의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상상이 됐던 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아이고 어떡하니 하면서 여러모로 돌보고 다른 이 아이에게 어떤 결핍이 느껴지지 않게끔 계속 뭔가 조치를 취해준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일들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챗 모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책 이제 소설 시작하자마자 이런저런 설명들이 좀 나오고요. 네. 이제는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네. 챗 모렌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뭐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지만 계속 앉아서 일을 하면 자기의 몸이 점점 굳어가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농장 일을 또 하게 되죠. 사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그 일을 지금 뭐 2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해요. 그래서 인정받고 계속 해볼 생각 없나 하고 제안을 받았는데도 고민 끝에 농장 일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돈벌이의 측면으로 따지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장에서 혼자 지내는 이 삶을 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불안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겨울에 그 말들을 이제 돌보고 혼자 집에 있으면 정말 외롭잖아요. 물론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소설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고독한 상황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챗 모렌이 트럭을 몰고 이제 시내로 나옵니다. 근데 뭐 사람도 없고 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이 학교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학교 안으로 챗 모렌이 들어가게 되죠. 이 학교라는 게 사실 또 아주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학교인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성인들, 아버지뻘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배워요. 밤에. 그게 법을 배우더라고요. 네, 학교법.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강사 선생님이 20대 중반의 여인 트래비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를 처음에 이 챗 모렌은 여자아이 한 명이 교실 앞쪽 교탁위에 서서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술자가 이렇게 쓴 거긴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챗 모렌이 그렇게 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챗 모렌의 느낌이네요. 네. 근데 여자아이 한 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나이는 챗 모렌이 더 어립니다. 더 어려요. 네, 연하예요. 근데 이 정말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온 학교법을 가르치는 이 교실에서 챗 모렌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강, 나쁘게 말하면 도강인데
그쵸. 신청도 안 했죠. 들어와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의아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수업을 듣습니다. 네. 그렇게 9시에 수업이 끝났고요. 이제 사람들이 트래비스에게 뭐 오늘 강의 고마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맥주를 마시러 어디론가 흩어졌고요. 참 모랭과 트래비스만 이제 교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낭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트래비스 선생은 서류 가방을 챙기고는 풍선처럼 벙벙한 빨간 코트를 입었다. 여기 있을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선생님. 그는 몸을 지탱하면서 책상에서 빠져나왔다. 수업에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학교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는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다. 오늘 밤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녀는 얇은 금색 손목시계를 보았다. 뭐 먹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미줄라까지 운전을 해가야 해서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요. 법대를 졸업하기 전에 이 일을 수락했거든요. 어떤 일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학자금 대출 기한을 못 맞출까봐 너무 겁이 났거든요. 글렌다이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줄라에 더 가까운 벨그레이드인 줄 알았어요. 분명 헷갈린 거죠. 그러고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는데 회사가 봐도 웃기니까 이 일을 그냥 하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운전해 오는데 9시간 반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시간 반을 운전해서 돌아가야 하고요.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멍청한 짓은 처음 해봐요. 카페가 어디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좋아요. 주차장에서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가 신경 쓰였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노란 닷선을 타고 번화가에 있는 카페까지 그의 트럭을 따라왔다. 그녀 혼자서도 카페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녀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카페로 들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커피와 칠면조 샌드위치, 브라우니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며 웨이트리스에게 한꺼번에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웨이트리스가 가버리자 베스 트래비스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빨개지도록 눈을 문질렀다. 어디서 일해요? 헤이든 목장에서 소들을 먹여요. 겨울 동안만 하는 일이에요. 이 샌드위치 반쪽 먹을래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접시 한쪽을 밀어놓고는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다. 좀 더 있어도 되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뭘요? 목장이요. 소들. 돌아가 봐야 해서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그렇죠. 9시 45분이네요. 가봐야겠어요. 닷선의 희미한 라이트 불빛이 시내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그는 집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목요일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고 벌써 거의 수요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허기가 졌다. 샌드위치 반쪽을 먹을 걸 후회가 됐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수줍었다. 네, 트래비스와 모렌이 지금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트래비스의 처지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놀라워요. 9시간 반을 운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운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리예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리. 그렇죠. 900km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 고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걸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돼요. 강의가 끝나면 다시 9시간 반을 밤새 운전해서 가서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밤 9시에 뭘 먹었는데 네. 출발해서 가면 새벽 6시에 도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뭐 8시 아침 8시 9시에 본인이 그 지역에서 다니는 회사에 또 출근하고 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다음 날 다시 여기로 출근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밤에 다시 강의할 준비를 해서 그렇죠. 네. 이제 또 출발하는 거죠. 엄청난 강인군이죠.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보면 되게 외딴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공항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렇죠. 예. 조금만 뭐 구글링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왜 그랬냐면 이 지금 트래비스의 얘기로는 이 어린 트래비스, 좀 어린 편이잖아요. 이제 뭐 20대 학교를 중반 막 졸업한 변호사예요. 글렌다이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일을 구하고 싶어서 구했는데 글렌다이브가 그냥 자기 사는 데랑 가까운 데 있는 벨그레이드인 줄 알았대요. 그쵸. 약간 비슷한 이름. 고장 착각한 거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네. 보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출근을 했어요. 네. 예.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트래비스가 이제 무슨 일이든 구하고 싶었던 건 학자금 대출 기한을 못 맞출까봐 너무 겁이 났다. 전 이걸 보고 되게 한국 소설인 줄. 굉장히 실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우리 20대가 있군요. 한국도 학비가 비싸지만 미국의 사립대학 학비는 상상을 초월한대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학자금 대출 기한을 못 맞춘다라고 하는 게 법대를 졸업을 앞둔 이 사람에게도 큰 위기감으로 느껴졌고 정말 뭐 물불 안 가리고 어떤 일이든 하겠다 이런 각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비스의 삶도 그렇게 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이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9시간의 드라이빙을 위해서 배를 채워야 되는데 예. 근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낯선 고장에 지금 처음 와서 수업한 거고 수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한 남자아이한테 물어본 거죠. 네. 카페 어딨냐고. 그러다 보니 카페의 위치도 소개해주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나눠 먹을래요? 했는데 먹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먹은 게 이게 진짜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라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먹는 모습을 이렇게 못 보이겠는 겁니다. 지금 이 챗모렌의 마음은 반해버렸어. 네.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게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뒤에 가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좀 하기가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난 이 트래비스에게 모렌은 첫눈에 반했고요. 그리고 모렌이 서툴게나마 좀 표현을 했어요. 목장에 소들 보고 가실래요? 근데 뭐 지금 그건 내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근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9시간 달려서 가야 된다니까 무슨 목장을 가자고 합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챗 모렌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은 트래비스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목장에 돌아가서도 설레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이 트래비스와 만나게 되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챗 모렌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네. 말을 몰고 가요. 원래 목장에 가서 이제 말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 내가 말을 몰고 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진짜 차를 끌고 오지 않고 말을 타고 그 학교로 옵니다. 라스트 카우보이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카페까지 태워드릴까요? 그녀가 말하더니 눈을 피했다. 트럭 말고요. 재빨리 그렇게 말한 그는 왜 여자들은 트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방 안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었다. 밖에 나와봐요. 그가 말했다. 그가 줄을 풀고 말에 올라타는 동안 그녀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자전거 보관대에서 말을 타고 서류 가방을 안고 있는 베스 트래비스에게로 갔다. 자신이 멍청이처럼 보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말을 타면 그러하듯 그도 의기양양해졌다. 세상에. 괜찮아요. 서류 가방 줘요. 이제 내 손을 잡고요. 왼발로 등자를 딛고 다른 다리를 넘겨요.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어색하게.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기 뒤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안장 앞쪽으로 서류 가방을 잡았고 뒤에선 그녀가 그의 재킷을 바짝 잡으면서 둘의 다리가 닿았다. 꼬리뼈를 지그시 기대면서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생각 말고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거리를 말을 타고 갔고 번화가에 바로 못 미쳐 카페 뒤에서 멈춰섰다. 그녀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는 그 역시 바람처럼 말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건네주고 말을 묶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고 그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말을 데려오다니 정말 다정하네요. 차까지 다시 데려다 줄래요? 그는 그녀를 다시 말 위로 올려줬고 그녀는 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퍼즐 조각처럼 그녀는 그의 몸에 딱 들어맞는 듯 했다. 학교 주차장으로 천천히 말을 몰고 가면서 그는 그녀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란색 닷선 옆에서 그녀가 말에서 내리는 동안 손을 꽉 잡아준 다음 그도 내렸다. 그녀가 말에서 내리느라 말려 올라간 벙벙한 코트를 당겨 내렸고 둘은 마주섰다. 고마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고등학교 시절의 여자아이들 아니면 친절했던 비서들과 연습을 해뒀어야 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긴장한 그가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다. 목요일에 봐요. 그가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기 전 잠시 주춤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그것을 더 나아가도 괜찮다는 허락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 싶어서였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차가웠다. 그리고 몸을 기울여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역시 그러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1cm도. 그리고 진짜로 키스하려고 하자 멍하니 있던 그녀는 화들짝 깨어나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손을 다시 거두었다. 가야 돼요. 그녀가 말하고는 닷선의 운전석 쪽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눈을 걷어찼다. 말이 옆걸음질 쳤다. 흥분과 불안, 괴로움으로 그는 펄쩍펄쩍 뛰고 싶었다. 그녀를 놀래켜 도망가게 하다니 키스하지 말았어야 했다. 키스를 더 했어야 했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다. 그는 말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자, 말을 갖고 온 이 챗 모렌, 그녀에게 이제 말을 선보이고 의기양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말을 가지고 온 건 명백한 의도가 있었죠. 자신이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네. 여기 담겨 있죠. 네. 그런데 또 알쏭달쏭한 게요. 이런 서술도 나와요. 자기가 바보 같아 보일 건 알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말에 탔을 땐 의기양양해진다.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를 알기도 알면서 또 말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어떤 이중적인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멍청이처럼 보일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 되게 소년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있다? 약간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가지고 온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말을 타고 있을 때는 적어도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이 걸으니까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몸을 뒤트는 형태로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죠. 네. 그리고 말을 탄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무의식의 반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타는 것이라는 이 상징 자체가 이 소설에서는 그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장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뒤에 태워주고 카페에도 우리
같이 갔던 그 카페 또 가자, 말 태워줄게.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20살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네. 그 소설 생각나네요. 네 집엔 이거 없지? 감자를 주면서 아, 네. 그런 어떤 그런 순박한 순수한 마음들 마음. 예, 네.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챔 모렌이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네. 서툴러요. 음.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말리고 싶은 마음이 네. 막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음. 말을 가져온 것까지는 알겠다. 예. 근데 모렌 그러면 안 돼. 계속 외치고 싶은 마음. 또 키스하면 안 돼, 거기서. 요즘 예능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걸 보면서 네. 그 알콩달콩한 장면들 보면서 네. 저건 아니지 하면서 이 밖에 패널들이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모렌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풋풋하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여자가 괜찮을까 하는데 올라타요. 그리고 웃으면서 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절제된 문장들에서 또 지금 낭독을 하면서 새롭게 느끼는데 과연 트래비스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그렇죠. 받아들임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읽으니까요. 저는 그냥 트래비스가 좀 착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우와 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읽으시는 분들에 예. 따라서 다른 또 생각을 하실 수 네네. 있겠죠. 이 트래비스와 모렌이 이제 말을 타고 카페에 가서 여러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트래비스의 집이 좀 어려워요. 여동생은 병원 세탁실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자기도 법대에 가지 않았다면 신발을 판매하는 일로 내 인생을 살게 됐을 거다. 네. 난 그게 너무 싫었다. 이런 고백을 예. 또 합니다. 속 깊은 얘기들 좀 나누네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트래비스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트래비스와 그런 어떤 마음의 좀 뭐 상처를 서로 좀 이렇게 주고받고 나서 친밀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걸 챔 모렌이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라고 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손을 잡고 입을 맞추죠. 그런데 이제 볼에 입 맞췄는데 괜찮은가 보다 하고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트래비스가 한 걸음 물러서고 손도 네. 빼죠.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키스하지 말았어야 했다. 키스를 더 했어야 했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다. 이게 지금 다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이 제목의 의미가 이 소설에서는 이 문장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네. 키스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모렌이 어떤 식으로든 후회했을 거라고 후회했겠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안 돼 했지만 진짜 안 했다고 해서 후회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뭘 하든 챔 모렌은 글쎄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네.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말을 들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서툴러서 그냥 자기 말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목요일에 봐요. 하고. 맞아요. 근데 뭐 하시려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 건넸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야 대화라도 좀 더 하고 속마음도 알고. 맞아요. 그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예,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목요일 밤, 그러니까 트래비스와 다시 만나는 날이 돼서 이제 학교에 일찍 챔 모렌이 갑니다. 근데 기다리는 트래비스는 오지 않고 웬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트래비스 선생 대신에 자기가 학교법을 강의하게 됐다. 남자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예. 여기까지 오는 그게 너무 고돼서 다른 강사를 구하게 됐다라는 전언을 듣게 되고 이제 챔 모렌은 좀 황망한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자, 이제 챗 모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묵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때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몇 페이지 남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이 꼭 한번 뒷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래비스 B라는 작품 참 이 책의 처음을 여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고른 나머지 한 편의 작품도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바로 아구스틴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 아구스틴이라는 소설은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옛 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사별한 후에 이 남자 아구스틴은 이네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사랑은 가슴에 묻어둔 채 두 딸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아구스틴. 사실 당시 이네스는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대저택에서 커다란 농장의 주인으로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아구스틴의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네스가, 그러니까 자신의 옛 사랑이 자기 별장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걸음에 그녀에게 달려간 아구스틴. 과연 아구스틴과 이네스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열게 될까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마음 한켠이 자르르 하더군요. 또 자르르 하셨군요. 예. 이런 류의 어떤 약간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좀 생각났달까? 예, 옛사랑 네. 그리고 이미 노년에 이르렀는데 지나온 날들 남아있는 나날도 좀 생각날 수 있네요. 저는 남아있는 나날이 바로 떠올랐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류의 어떤 자르르함이 좀 제가 60세에 이르른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아구스틴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여러분. 이 소설의 배경이 사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좀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기에 뭐 메넴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 메넴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아니고요. 예전에 정권을 잡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 메넴이라는 대통령의 이름도 나오고 또 스페인어를 쓴다라고 나옵니다. 이곳에서. 아르헨티나의 공용어가 스페인어거든요. 그리고 이 아구스틴이라는 이름도 아르헨티나 쪽에서 많이 짓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주에도 달려있는데 포클랜드 제도의 스페인어 이름이라고 달려있는 각주가 말비나스 제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각주로 달려있는데 이 지역이 또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영유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지역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군데군데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게 아르헨티나구나 라는 걸 독자들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이 노년이 된 아구스틴 지금은 자기 하인 파블로라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로 나옵니다. 네. 참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부인과는 좀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딸들이 10대일 때 두 딸이 네. 10대일 때 젊은 아내와 그 시절에 아내와 사별을 했던 거죠. 네. 아내는 이제 흑색종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큰 딸과 작은 딸은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둘 다 결혼을 한 상태인데요. 큰딸 알마는 머릿속이 버릇없는 10대 자식들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네, 라고 하고요. 그 딸들이 커서 이제 또 10대 자식을 키우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둘째 딸인 루차는 깡말랐고 최근에는 머리색을 금발로 바꿨는데 머리에 과일을 얹고 잡지에 나와서 고모들의 성질을 돋웠다. 라고 나옵니다. 가수를 한다던가 했고 30이 넘었는데 자식은 없었다. 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을
아구스틴은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또 약간 색다릅니다. 예, 네. 어떤 부성에 뭐 전혀 그런 것 드러나지 않고요. 아니 근데 뭐 부성이라는 것도 네. 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나의 유산만 노리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성애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소설이 보여주는 적나라함 같은 네. 게 느껴져서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틴은 두 딸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고 좀 살갑게 구는 게 가식적이란 걸 알고 있어요. 너희들 사실 내가 빨리 죽길 바라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대사도 나오고 네. 거기를 받아치는 루차 두 번째 딸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렇죠. 당연히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해야죠. 거기에서 네 맞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눈치챘어요? 뭐 이럴 순 없고. 큰일 나겠죠. 예, 갑자기 막 스릴러로 변하고 그럴 텐데. 이 아구스틴의 대목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딸 루차와의 대화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옛사랑인 이네스가 자기의 별장에서 예.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맞아요. 되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지금 60살 노인이 되어 있는데 20년 전에 헤어진 그 여인, 그 이웃집 여인이었던 셈인데 네. 어딘가로 갔잖아요. 그 남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네. 근데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동요가 일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좀 읽어볼게요. 누가 일하겠다고 왔는지 들으면 아빠 안 믿을걸요? 이네스 마르틴이요. 아구스틴은 가슴으로 밀려드는 감정에 숨을 골랐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이 소식을 받아들이려 애써 보았다. 마르틴 집안 기억나요? 루차가 물었다. 메넴이 집권하면서 떠났잖아요. 모든 걸 잃었죠. 이탈리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대요. 가정부 조수가 필요했는데 오펠리아가 그녀를 데려왔어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한때 내 우상이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았죠. 굉장히 매력적인 데다 아름다운 옷들까지. 그런데 우리 집 소파에 그녀가 있는 거예요. 면 원피스에 싸구려 신발을 신고.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누구네 집 일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구스틴은 나머지 이야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심근경색증을 앓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진 않았어요. 아구스틴은 침착하려고 애썼다. 이네스 마르틴. 그녀는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들이 만난 것은 한 친구의 집에서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아주 매력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를 부추기듯 팔을 슬쩍 건드렸다. 100만 년도 전의 일이었다. 적어도 20년 전. 그녀는 그보다 훨씬 어렸다. 그는 정원에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녀의 끔찍한 남편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 아구스틴은 아내와 사별했고 이네스는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따스한 숨결과 그녀의 맛, 그들이 앉아있던 차가운 돌 의자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다. 다른 사람들의 집으로 그녀를 쫓아다니며 사람들이 없는 빈 방에서 만났다. 둘이 눈이 마주치고 몰래 빠져나오는 기회야말로 그가 사는 이유였다. 그는 정복감에 들떠 어쩔 줄 몰라 했었다. 그러다 불편한 존재였던 남편이 자귀와 재산을 잃게 됐고 이네스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 그의 가족이 사는 이탈리아로 가버렸다. 아구스틴은 남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떠났고 그 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당연히 고용할 수 없었죠. 나랑 동급이잖아요. 내 속옷을 빨게 할 순 없다고요. 그래서 그 미친 프랑스 여자한테 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니까요. 가요 이네스. 여름 별장에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그 홀딱 벗은 손님들이랑. 네. 지금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네스가 그 여름 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아구스틴처럼 부유하게
네. 살았던 이 이네스가 몰락을 한 거죠. 남편이 자기와 재산을 잃게 됐고요. 이네스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서 그의 가족이 사는 이탈리아로 떠나버렸었다라는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20년 전에 지금 짧은 서술이었지만 둘이 얼마나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슴 떨리는 연애를 했었는지 좀 나와 있었죠. 그렇죠. 몰래. 어쨌든 뭐 불륜이었고요. 그런데 이 이네스는 뭐 그때의 아구스틴의 어떤 구애를 뿌리칩니다. 결국엔 뿌리쳤죠. 네. 예. 그리고 몰락한 남편을 따라서 갔던 것이고요. 그때 그런 선택을 이네스가 우선 한번 했다라는 걸 독자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예. 이제 두 번째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네스가 자기 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아구스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찾아가겠죠. 당장 달려갑니다. 네. 예.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뭐 당연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선택이죠. 찾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아구스틴의 성격으로 보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 선택을 하고 프랑스 여자에게 세를 준 그 여름 별장에 아구스틴이 찾아가서 이네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장면 저희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리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남편은? 심장은? 회복 중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맨살에 매끈한 그녀의 정강이에는 작고 검은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헐거워 보였다. 이탈리아에서 보낸 세월 때문에 억양이 약간 남아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내 딸을 만났다고. 루차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은 아니지. 이네스가 웃었다. 그는 그녀의 웃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 만난 저녁 식사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웃음이었다. 면접 보러 가자니 삐딱해지더라고요. 자존심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요. 상처를 불로 지지는 셈 치고 갔던 거죠.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는 구하게 됐죠.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군. 난 당신을 다시 봐서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의 과거, 데카당트한 인생. 새로운 소식은 뭐가 있나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화려한가요? 아니면 이곳처럼 지저분한가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 여기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잡한 곳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미안하오. 몇몇은 당신 친구들이죠. 한때는 친구였지. 요새는 거의 혼자 지내. 내가 그리운 게 뭔지 알아요? 아침에 침대에서 마시던 오렌지 주스요. 창문을 열어주고 쟁반에 오렌지 주스를 담아 가져오던 누군가가 그리워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구스틴은 고통스러운 설렘을 느꼈다. 바보 같죠? 그렇죠? 아구스틴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대답했다. 그의 심장이 위험하리만치 부풀어 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낡고 말라버린 그 장기가 갑자기 사랑으로 붉어졌다. 그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바보 같은 거죠. 돈을 다 잃었는데 남편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아들이 기숙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번 돈은 다 거기로 가죠. 그리고 의사한테도. 아들이 있어? 그럼요. 13살이에요. 몸도 빼빼 마르고 다루기도 힘든 나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죠. 그 애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는 아들에 대해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의도적으로 가십을 무시하긴 했지만 어째서 아이에 대한 소문이 그에겐 전해지지 않았을까? 왜 루차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랑 결혼합시다.
그가 불쑥 내뱉었다. 대놓고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가 그렇듯이 직설적인 게 최선인 듯했다. 그는 자기 패를 다 펼쳐 보여야 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난 유부녀예요. 그녀는 놀라지도 분개하지도 않으며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가? 그가 잘 대해줘?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펴봤다. 당신 딸들을 괴롭히고 싶군요.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어두운 정원에서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지만 그 꿈은 어둠 속에서 그녀 옆에 앉아 노려보는 삐쩍 마른 사춘기 소년의 존재로 복잡해져 버렸다. 아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가 말했다. 학비를 댈 수도 있다고. 당신은 여기 올 때만 해도 아이 이야기는 생각도 못했죠. 몰랐어. 그렇지만 진심이군요. 나는 항상 그랬어. 완전히 진실은 아니었다. 그는 그때 사춘기 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할 수 없었다. 그는 바보였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듯 다시 뜸을 들였다. 네, 아구스틴과 이네스가 만났습니다. 이네스가 지금 몰락한 자신의 상황을 좀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곳은 정말 추잡한 곳이고 나는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러게요. 지금 이 별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조금 생략하고 있긴 했지만 거의 불륜 커플의 네. 그 활동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팁도 두둑하게 준다는 얘기도 네. 있었고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는 하녀로 일해야 되는 이네스의 상황. 정말 신분이 급작스럽게 추락을 한 거죠. 원래는 자기가 다 시중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침이면 하인이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던 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줘야 가져다 먹는 것도 넘어서 가져다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아구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합시다. 마음이 급해요. 이게 트래비스 B라는 작품의 챗 모렌과도 좀 연관이 되죠. 그러네요. 네. 성급해요. 성급하다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바로 드러내 버립니다. 남성의 캐릭터가 대부분 그렇게 좀 잡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이네스의 선택입니다. 과연 이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거기까지 읽고 지금 대화를 나눴죠. 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듯 다시 뜸을 들였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네스가 보여준 어떤 태도로 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염세적인 느낌도 좀 있고 약간 사람이 다크해졌어요. 그렇죠. 한창 연애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불륜을 벌일 때. 그때는 젊은 부인이었는데 지금은 오렌지 주스 가져다주는 신세를 조금 한탄하면서 그리고 아들 얘기도 하면서 하지만 아들 얘기할 땐 좀 밝았어요. 또 네. 아들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도 감당하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네스의 선택은 어떨까요? 상황이 우선 달라졌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20년 전에는 이네스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네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처럼 그려지지도 않아요. 물론 이건 아구스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뭐 불륜이라는 것도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오고요. 끔찍한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게 그녀의 어떤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인공
아구스틴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선택을 그쵸.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또 깰 수 있겠는가 하는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맞아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네. 네. 요번에도 역시 청취자분들의 독서 욕구를 증폭시키기 위해 그 이유는 공개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놀라웠던 건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네스의 반응이었어요. 뭐였냐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난 유부녀예요. 그녀는 놀라지도 붕괴하지도 않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나랑 결혼합시다. 20년 만에 만난 그 내가 좋아했던 서로 사랑을 나눴던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정의 변동 같은 게 저는 좀 서술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두 붕괴하지도 사람에게는 않아요. 이 네. 대화가 그리 생뚱맞은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읽는 사람에게는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때 정말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했느냐에 따라 떨어져 지낸 20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처럼 다시 만나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때 했어야 됐던 말을 내가 지금 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아,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놀라지 않았다고 경화 씨는 하는 생각을 하시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어떠냐면 난 유부녀예요. 그녀는 놀라지도 붕괴하지도 않으며 말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젠 그런 사랑을 떠올릴 만큼의 어떤 시기는 지나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 나랑 결혼합시다라는 게 정말 어떤 가슴 시린 애절한 마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남자가 물론 뭐 자기를 여전히 좋아하고는 있지만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이 그렇게 무거운 진심을 담고 있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걸 전 이네스가 간파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 묻잖아요. 당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아이 이야기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내려요. 하지만 진심이군요. 그러니까 이네스라는 여자가 아구스틴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 남자가 정말 진심이라는 것 정도는 지금 대화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적이 흐르고 난 유부녀예요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것도 이네스 역시 뭔 소리? 웬 생뚱맞은 소리?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지내는 그 긴 시간 동안 아구스틴을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진심이군요 했지만 아구스틴은 완전히 진실은 아니었다. 문장이 또 바로 이어지죠. 그때 사춘기 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딸들이 저는 맞아요. 여전히 아구스틴에게도 그런 두려운 존재로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사랑이었냐를 따져 물었을 때 사실 그러지 못했던 과거가 이미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그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끼리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총을 이제 아구스틴이 구입을 하는데 그걸 들고 이제 사냥 연습을 하러 딸 루차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구스틴이 갖고 있는 딸들에 대한 무의식이 예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동시에 아구스틴의 어떤 체력적 한계, 노쇠한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보여주는 하고. 거죠. 예.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실수로 차 바닥에다 총을 쏴버리는. 맞아요. 자, 아구스틴과 저희가 트래비스 B라는 두 편의 작품,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에서 다뤄봤는데요. 네. 경환 씨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이 작품이 주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방송을 열면서 읽었던 시와 맞닿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고요.
언제나 선택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한참 지나서 지난 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생각했을 때 오는 어떤 회한 같은 거 네. 미리 맛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삶은 당신의 턱에 주먹을 날릴 수 있다. 이걸 보면요. 선택, 정말 잘하는 선택이 있을까?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카운터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걸 끌어안은 채 살아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숙명적인 아픔 같은 게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해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을 나름대로 하면서 산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리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살았는데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한숨을 내쉬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인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낭만서점 116회는 마일리 멜로이의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소설집에서 두 편의 작품을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소제목을 좀 달아봤네요. 모든 선택은 후회를 남긴다. 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적은 후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